봄산이 가지는 그런 부드러운 면을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겸재의 그 심정일 거예요. 늘 와서 공부하던 데는 친근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늘 알고 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 대한 그 친근감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 피마준 계통의 부드러운 산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강 상류를 그린 마지막 그림은 왕숙천이 합류되는 지점이다.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겸재 그림 속의 한강은 실제 모습 그대로였다. 흔히 보통 화가는 있는 대로 그리고 못난 화가는 있는 대로도 못 그리고 뛰어난 화가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그려 넣을 줄 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 옆에 있는 이것은 겸재 정선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것은 또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사진입니다. 자, 겸재가 어떤 위치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 위치와 각도를 알아낼 수 있다면은 지금 이 그림의 현장을 300년이 지났어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을색이 짙어가는 어느 날 지금의 남양주시 수석동 부근의 한강 모습입니다. 이 겸재의 그림은 이 사진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재는 이 기록 사진같이 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뿐 아니고 또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까지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재의 그림을 진경산수화 혹은 실경산수화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겸재 이전에는 이렇게 한강을 소재로 한 그런 그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천의 풍광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겸재의 진경산수화란 어떤 그림인지, 또 왜 우리가 겸재를 조선 후기 최대 화가로 손꼽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은 숙종 2년인 1676년에 태어나 영조시대에 주로 활동한 사대부 출신의 화가다. 20살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는 35세가 되던 해 금강산 여행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진경산수화를 완성시켜 나간다. 그것은 중국풍의 그림을 그리던 당시 조선 상황에 비춰볼 때 전혀 새로운 시도였다. 당시 조선의 화가들은 누구나 중국의 이론서로 그림 공부를 해야 했다. 조선 초기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은 물론 대부분의 화가들이 중국의 산수와 중국 사람을 소재로 삼았다. 중국 이론서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상상해서 그린 관념 산수화였던 것이다. 중국의 주자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의 선비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세종대왕 때 주자 성리학적인 제도 문물 정비를 하면서 이 예술 분야도 정비를 하는데 그때 우리 눈으로 현재 보면은 그때 대표적인 화가라는 안견의 그림이라든지 강희안의 그림을 보면은 중국풍의 그림 그대로입니다. 중국 산수 그대로 옮겨다가 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당시 주도하는 이념이 주자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별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겸재의 그림에선 기존의 관념 산수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상상 속의 중국이 아닌 우리 산천이 소재로 등장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그리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의 집과 나무는 먹을 번지게 하거나 붓을 옆으로 뉘어 점을 찍듯 그리는 남종화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바위산은 날카로운 선으로 묘사한다. 북종화법이다. 중국 화가들의 오랜 숙제였던 남종화와 북종화의 통합이 겸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를 중국 사람이 쓰던 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우리 수직절벽을 표현하는데 알맞도록 소위 그 서리빨준법, 그래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이 상악준이라는 걸 이걸 새로 겸재가 창안을 해냅니다. 창안을 해가지고 금강산 12,000번 그리는데 아주 날카롭게 이 서리빨처럼 이렇게 꺾어가지고 위주변에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꺾기도 하고 창날 모양으로 꺾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쫙 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모지게 해가지고 서리기둥처럼 마치 그 성애가 이렇게 그 생기듯이 이렇게 서리기둥처럼 쫙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걸 쫙 모아서 한 산을 이루어내요. 비온 뒤에 인왕산 기암괴석을 그려낸 인왕제색도다. 전체적으로 검은 먹을 사용하면서도 바위 틈새를 흰색의 줄로 표현한 대목들이 실제 모습 그대로다. 그러나 맑고 푸른 한강을 소재로 하면 이런 표현 기법들은 확연히 달라진다. 이번엔 청색과 녹색이 동원됐다. 그 풍경을 보며 받은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겸재는 소재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창안해낸 것이다. 그 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자연에 접했을 때 들뜨고 흥분하고 가슴이 뛰고 아주 기분 좋게 뛰고 그러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화가가 꼼꼼하게 노예적으로 그림을 갖다가 자세하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재정선의 신경산수화는 꼼꼼히 사실적으로만 그린다 것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소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가는데 겸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겸재정선의 산수화는 비단 그 소재가 중국풍에서 우리 것으로 바뀌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감동까지 담아냈다. 이 그림들의 진경산수화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가 완숙의 경지에 이르러 만들어낸 그림들이 바로 이 한강의 풍광입니다. 이 한강 그림은 이 진경산수화 중에서도 특별히 그 아름답고 푸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청색과 녹색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청록산수화란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겸재가 이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겸재의 그림은 예술적 가치로도 높이 평가받을 뿐 아니라 18세기 그 한강의 살아있는 모습을 엿보게 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